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선언 같지만 인간의 삶을 꿰뚫는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매달린다. 내 생각이 옳은지, 내 행동이 바람직한지, 내가 내린 선택이 인정받을 만한 것인지 늘 누군가의 동의와 칭찬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마치 타인이 내 삶의 거울이자 기준인 것처럼 그들의 반응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고 흔들린다. 물론 성장 과정에서 이런 타인의 인정 욕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제시한 생애주기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생애의 각 시기마다 해결해야 할 발달 과업이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는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는 타인의 인정, 사회적 지지, 또래와의 관계가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타인의 반응을 민감하게 의식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다. 경험이 쌓이고 자기만의 가치관과 철학이 형성되어야 하는 시기에도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의 칭찬을 받아야만 내 행동이 정당해 보이고 누군가의 동의를 얻어야만 내 생각이 의미 있어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끊임없이 타인의 삶 속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 여기서 중심을 잃는다. 삶의 기준이 자기 안에서 서야 하는데 그것이 남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이라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살아가라는 뜻이다. 남이 내 삶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간단한 진리를 외면한 채 여전히 타인의 등불을 빌려 살아간다. 우리가 타인의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이다. 불안은 내 선택이 틀리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에서 나온다. 욕망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에서 비롯된다. 이 두 힘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든다. 그렇기에 자기 경험을 통해 세운 기준과 철학조차 쉽게 무너져 버린다. 그러나 삶은 결국 자기 책임이다. 나의 선택은 내가 책임져야 하고 그 결과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한다. 타인은 그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타인의 인정에 그렇게 매달릴까? 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주저할까? 이 물음은 곧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이다. 우리는 심리학적 이론과 철학적 사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자기를 믿고 자기 안에 서는 태도가 무엇인지 탐구할 것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시작해 에릭슨의 발달이론, 에릭 번의 교류 분석, 대상관계 이론,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을 두루 살펴보면서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이 글은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는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요청이다. 그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씩 중심을 되찾을 수 있다. 1. 성장과 자아 형성 과정 에릭슨의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단순히 성격이 예민해서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성장 과정 속에서 누구나 겪어야 하는 발달 과업의 흔적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안고 살지만 그 답을 곧바로 알 수는 없다. 삶의 각 시기를 통과하면서 조금씩 그 답에 가까워진다. 에릭 에릭슨은 인간 발달을 8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각 단계마다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다음 시기로 넘어가는 방식이 달라진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다. 왜냐하면 이 시기야말로 타인의 동의와 인정에 가장 크게 매달리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대 역할 혼미의 시기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살핀다. 친구 집단과의 비교, 부모의 기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모두 자기 평가의 거울이 된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잠시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지만 비난을 받으면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시기의 불안정함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자기 정체감을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를 확인해 보아야 비로소 이것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자각이 가능하다. 상담실에서 청소년 내담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이 담겨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혼란을 거쳐야만 자기다운 선택이 가능해진다. 성인 초기의 발달 과업은 친밀감 대 고립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애나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정체감을 어느 정도 확립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잃지 않고 친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정체감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친밀감은 곧 의존으로 변질된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어라는 감정적 의존이 생기고 그것이 좌절되면 심각한 고립감으로 이어진다. 에릭슨의 이론은 이렇게 말해준다. 타인의 동의와 인정이 필요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 성숙해질수록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여전히 타인의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발달 단계에서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과업이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질문해야 한다. 나는 여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타인의 찬사를 기대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내 선택을 끝까지 지켜낼 자신이 없는가? 나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평판을 기준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때 우리는 자기 성장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실에서 성인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털어놓는 고민 중 하나가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라는 말이다. 그러나 곱씹어보면 그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대부분은 내 안에 남아있는 타인의 시선에 스스로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아 정체감의 확립은 단순히 청소년기의 과업에 머물지 않는다.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심지어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아를 재통합한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갱신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 기반한 삶의 철학을 세우는 일이다. 결국 에릭슨이 말한 발달 이론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너의 중심을 잃지 말라. 타인의 눈으로 너를 정의하지 말라. 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언제나 너 자신이다. 2.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시각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는 마음의 뿌리.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불안과 욕구의 상당 부분은 프로이트의 말처럼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의식적으로는 나는 내 선택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을 살피며 바뀐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무의식적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 구조로 설명했다. 원초아이드 본능적 충동,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무의식, 초자아 SUPER이지요 부모와 사회의 규범, 도덕과 이상을 내면화한 목소리, 자아이고 원초아와 초자아의 갈등을 현실적으로 조율하는 중재자. 여기서 타인의 동의와 칭찬을 갈망하는 마음은 주로 초자아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의 기대와 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이며 자란다. 부모의 칭찬을 받으면 기뻤고 꾸중을 들으면 위축되었다. 그 경험이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져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비난받으면 안 된다라는 내면의 목소리로 작동한다. 문제는 이 초자아의 목소리가 너무 강력할 때다. 현실적인 판단보다 타인의 기준이 우선되면 자아는 위축되고 원초아의 욕구와 충돌하며 불안을 만든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내가 준비한 내용이 합리적이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상사가 실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때 그의 불안은 발표 내용 자체보다 타인의 평가를 내면화한 초자아의 압력에서 비롯된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내담자들도 비슷하다. 한 내담자는 연애 관계에서 늘 상대방의 눈치를 본다고 털어놓았다. 제가 뭘 하면 상대가 싫어할까 봐요. 그래서 항상 먼저 물어보고 맞춰주려 해요. 그는 자기 선택을 믿지 못했고 늘 상대의 반응에 의해 감정이 좌우되었다. 프로이트의 시각으로 보면 그의 내면에는 사람들이 널 떠나지 않으려면 항상 잘 보여야 한다라는 초자아의 강박적 명령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온다.
우리가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습관이 아니라 무의식에 새겨진 내적 갈등 때문이다. 즉, 의지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이 무의식적 갈등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날 비난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가 나를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불안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자아의 역할이다. 자아는 원초와의 욕구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현실적 결정을 내리는 중재자다. 그러나 자아가 약하면 초자아의 지배를 받거나 반대로 원초와의 충동에 휘둘린다. 타인의 인정 욕구에 과도하게 흔들린다면 그것은 자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반영한다. 상담적 관점에서 우리는 내담자가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도록 돕는다. 즉,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와 타인이 무엇을 기대하느냐를 구분하고 그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균형을 잡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질문은 이런 것이다. 지금 이 선택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인가?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 사람들의 반응인가? 아니면 내 안에 각인된 목소리인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결정이라면 타인의 동의가 없어도 괜찮지 않은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지적인 사고 실험이 아니다. 내면 깊이 작동하는 무의식적 패턴을 드러내는 열쇠다. 내담자가 맞아요. 사실 엄마가 늘 저를 칭찬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라고 자각하는 순간 그는 자기 삶의 족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깨닫는다. 결국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시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너를 올가매는 것은 실제 타인의 눈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화된 타인의 목소리다. 그것을 자각하고 나면 너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 지배받을 필요가 없다. 3.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어른 자아로 살아가기. 에릭 번은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 자아 상태로 설명했다. 부모 자아 페런트, 어른 자아 어덜트, 아이 자아 차일드.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심리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심리적 태도와 언어, 행동 양식을 드러내는 틀이다. 부모 자아는 우리가 부모나 권위자로부터 배운 태도, 가치, 규칙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와 같은 목소리가 여기서 나온다. 부모 자아는 때로 지지와 보호를 주지만 동시에 비난과 지시로 우리를 억압하기도 한다. 아이 자아는 어린 시절의 감정과 충동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다. 기뻐서 뛰어오르고 무서워서 울고 칭찬받으면 들뜨고 비난받으면 움츠러드는 반응이 여기에 속한다. 아이 자아는 삶을 활기차게 하지만 동시에 인정 욕구에 가장 크게 휘둘린다. 어른 자아는 현재의 현실을 분석하고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상태다. 과거 부모의 목소리에도 어린 시절의 감정에도 매몰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에릭 번의 교류 분석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타인의 인정 욕구에 매달리는 것은 주로 부모 자아와 아이 자아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이다. 부모 자아는 잘 보여야 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압박을 주고 아이 자아는 칭찬을 받아야 행복하다. 비난받으면 못 견디겠다라는 감정을 터뜨린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어른 자아가 중심을 잡을 때 상황은 달라진다. 어른 자아는 이렇게 묻는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가? 내가 준비한 것은 사실에 비추어 충분한가? 타인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인가? 어른 자아의 태도는 냉철하지만 무정하지 않다. 오히려 자기와 타인을 동시에 존중하는 방식이다. 상담실에서 만난 한 내담자의 사례를 보자. 그는 직장에서 항상 상사의 반응을 지나치게 신경 썼다. 회의에서 의견을 내고 싶어도 상사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부모 자아가 윗사람에게 대들면 안 되라고 압박했고 아이 자아가 싫어하면 나는 버려질 거야 라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상담 과정에서 우리는 그의 어른 자아를 불러내기 시작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 내가 제시하는 의견이 사실적으로 타당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자료를 다시 점검했고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 결과 그는 회의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상사는 오히려 그의 논리를 높이 평가했다. 그 경험은 내담자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상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제 통제 밖이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건 제 통제 아니었고요. 그걸 확인하니까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사례는 어른 자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어른 자아는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기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기 책임을 인식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른 자아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훈련은 다음과 같다. 1. 사실 확인하기. 내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상상의 시나리오인가? 2. 책임 범위 구분하기.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3. 자기 목소리와 타인 목소리 구분하기. 지금 들리는 말이 정말 나의 판단인가? 아니면 내 안의 부모 자아의 목소리인가? 이 훈련은 처음엔 낯설지만 반복할수록 자기 삶의 중심을 되찾게 해준다. 에릭 번의 교류 분석은 결국 이렇게 가르친다. 타인의 인정에 휘둘리는 것은 부모와 아이 자아가 지나치게 목소리를 낼 때다. 그러나 내 안에는 언제나 균형 잡힌 어른 자아가 있다. 그 자아를 불러내어 지금 여기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타인의 칭찬과 비난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4. 대상관계 이론. 내 안의 타자와의 거리두기.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인정 욕구에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현재 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과거 중요한 타자와 맺었던 경험이 내면에 각인되어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대상관계 이론은 바로 이 지점을 깊이 다룬다. 대상관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내면화한다. 엄마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경험, 아버지가 무섭게 꾸짖었던 기억, 친구가 나를 외면했던 상처,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과거의 장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내적 대상 인터널 아브젝트로 자리 잡아 내가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와 대화할 때조차 그 사람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내적 대상, 즉 과거 타인의 목소리와 반응을 함께 듣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 상사만이 아니라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던 아버지의 목소리,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니? 라고 비난하던 교사의 얼굴이 동시에 떠오를 수 있다. 실제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내 안의 타자에게 위축되어 버린다. 상담실에서 자주 만나는 내담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봐 너무 불안해요. 사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늘 비난받는 기분이에요. 이런 말은 대부분 현재의 타인보다 내 안의 타자에 더 크게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다. 그들은 실제 사람들의 반응을 경험하기도 전에 이미 내적 대상의 목소리에 압도당하고 있다. 대상관계 이론은 이런 상태를 설명하며 성숙한 자아란 내적 대상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힘을 가진 자아라고 말한다. 즉, 그것은 과거 부모의 목소리일 뿐 지금 내 선택을 평가하는 현실의 목소리는 아니다라는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한 내담자는 늘 사람들이 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직장 동료들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도 그는 항상 긴장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불편함을 느꼈다. 깊이 들어가 보니 그는 어린 시절 완벽주의적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그가 아무리 성과를 내도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라며 늘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다. 그 경험이 내면화되어 성인이 된 지금도 그는 어머니의 비난하는 목소리를 현실의 동료에게 투사하고 있었다. 실제 동료들은 그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늘 불안했다. 상담 과정을 통해 그는 내가 듣는 건 동료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엄마의 목소리구나라고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불안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우리가 자기 안의 타자와 분리되기 위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지금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실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목소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자리 잡은 과거 타인의 목소리인가? 내가 지금 내리는 판단은 현재 현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오래된 내적 대상의 그림자에 끌려가는 것인가? 이 질문들은 내 안의 타자를 발견하고 거리 두기 위한 실천이다. 대상관계 이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내가 지금 타인의 인정에 목을 매는 것은 어쩌면 실제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과거 타자 때문이다. 그것은 내 일부가 아니며 지금의 너를 대신하지도 않는다. 이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타인과 관계 맺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여기의 현실 속에서 자기답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너다. 이 말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는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매달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알아차릴 기회를 놓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국 자기 책임이다. 내가 내린 선택의 무게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선택은 타인이 아니라 내가 내려야 한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이기에 나는 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심리학의 다양한 통찰을 배울 수 있다. 발달 과정 속에서 타인의 인정, 욕구가 자연스러운 단계임을 인정하면서도 성숙한 시기에는 자기 철학을 세워야 한다. 내적 대상의 목소리를 분별하며 성인 자아로 선택해야 한다. 불교의 지혜처럼 스스로를 등불 삼아야 한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것이고 때로는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내 삶의 뿌리는 나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 이제 타인의 눈빛을 쫓아 허둥대기보다 자기 안의 등불을 켜라. 그것은 세상의 어떤 인정보다 더 밝고 오래 빛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자. 내가 나를 믿는 만큼 나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 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